안녕하세요. 저는 곧 50대를 바라보는 40대 끝자락의 남성입니다. 100세 인생이라니 아마도 인생의 반절 정도 산 것이겠네요. 요즘 들어 부쩍 느껴지는 게 나이가 든다는 게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 자꾸 몸이 처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글쎄 얼마 전에는 취미로 나가는 조기축구에서 공을 차다가 혼자 넘어져 다치더라니까요. 아내는 그런 저에게 혼자 청춘인 줄 안다며 핀잔을 주더군요. 머쓱해 웃다가 저희 할머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라. 그러고 살아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가 없는 거야. 그 말씀대로 한다고 가족들과 여행을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먹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했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이 너무 커서 감사할 만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가는 소풍 말고는 어디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가족들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달콤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도 그렇게 다녀봤냐고요? 아니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 대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와 함께 살아서 감히 어디 가고 싶다고 조르기도 힘든 아이였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직접 키울 여유가 없으셨거든요. 사는 게 뭔지 자식이라고 낳아놓고 일만 하기 바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셨어요. 그마저도 일이 끊기면 멀리 지방 현장으로 떠나야 했지만 말이죠. 늘 기계 소리와 먼지 속에 살다 보니 집에 돌아올 힘조차 없다면서 술 마실 시간은 있는지 매일 술에 쪄들어 있는 모습만 보였고요. 어머니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채소 장사를 한다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셨고 하루 벌어 하루를 꾸려가는 빡빡한 형편이라 어린 저를 돌볼 여력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했던 어머니에게 어린아이의 재롱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는 남아있지 않으셨고요. 어느 날 제가 가족을 그렸다며 가져간 그림을 찢으시며 소리치고 화를 내시면서 우셨던 것을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고작 5살이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그랬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날도 저를 향해 폭언을 쏟아내고 계셨어요. 너는 팔자 좋다. 먹여줘, 채워줘 아주 좋아 죽겠지? 아휴,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사는데.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저는 울고만 있었고요. 그렇다고 딱히 제가 뭘 잘 먹거나 잘 누리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저를 향한 어머니의 말에는 시퍼런 날이 서 있어 두려웠거든요. 그때 저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제 인생이 달라졌죠. 할머니가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얼른 할머니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오실 줄 모르고 있던 어머니는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숙이셨고요. 너 여태 애한테 화를 풀고 살았어? 다 큰 어른이 애한테 할 짓이야? 애미라는 게 어쩜 그리 못났어. 네가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어쩜 그리 매정하게 그럴 수가 있어. 애비가 그 모양이면 애미라도 자식을 품을 줄 알아야지. 너 고단하다고 애를 그렇게 잡으면 애는 어쩌냐. 저와 있을 때는 다르게 한마디도 못하던 어머니는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저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죠. 낡은 한옥의 작은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이 들었고 할머니가 고무신을 꿰매는 모습이 제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저를 낳아 결혼을 하는 바람에 할머니는 젊은 할머니셨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버는 만큼 아끼고 쓰면 된다면서 많이 아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낭비라고는 모르시는 분이셨고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 곁에서 좋았습니다. 술 마시고 와서 물건 부수는 아버지도 없었고 소리치는 어머니도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조촐하지만 맛있고 따뜻한 밥도 때맞춰 주셨고 옷도 깨끗이 빨아 비누 냄새 나게 입혀주셨어요. 맨날 혼자 집에서 어머니 오시기만 기다리던 때와 달리 할머니 치마 붙들고 졸졸 따라다닐 수 있었기에 외롭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모님 빈자리는 티가 나더군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자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특히나 학교 행사가 있어 부모님이 오시는 날에는 더 그랬죠. 다른 아이들은 부모 손잡고 운동에 소풍 오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제 옆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화장품도 팔고 물건들도 파셨는데 꼭 제가 소풍 가는 날, 운동회 하는 날에는 멀리 가셔야 했거든요. 대신 할머니가 작은 보자기 도시락을 싸서 건네주곤 하셨어요. 그때는 그저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왜 나만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을까? 왜 나만 조를 수도 없는 아이로 남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 따라 나선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 저를 돌봐달라고 돈을 보내기는 했다던데 그 말도 믿지 않았죠.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셨다면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물건을 팔러 다니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가 물건들을 담은 짐가방을 지고 골목을 이리저리 누비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본 제가 다 알죠. 밤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주무르다 주무시는 모습을 매일 봤고요. 할머니의 그늘 같은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늘 검은 고무신을 신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셨어요. 장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급히 들이켜고는 저를 깨워서 학교 갈 채비를 시키셨고요. 할머니는 아무리 먹을 것이 귀해도 제 도시락만큼은 절대 허술하게 싸주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도시락은 밥에 김치가 다였지만 제 도시락에는 김치 한 쪽,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반듯하게 놓아주셨죠. 그마저도 없을 때는 된장에 묻힌 나물이라도 꼭 담아주셨습니다. 아마도 도시락을 열었을 때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셨겠죠. 할머니는 그렇게 저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아침 일찍부터 장사를 나가 하루 종일 골목을 누비셨습니다. 물 한 통, 밥에 김치밖에 없는 도시락까지 들고요. 화장품 가방을 들고 골목골목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권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실 때면 어깨가 축 처져 있곤 했습니다. 밤이면 붓기로 땡땡해진 다리를 주무르며 앓는 소리를 내시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넌 공부만 해라. 할미는 괜찮아.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셨죠. 저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에서 5등 성적표만 받아가도 할머니는 제 얼굴 여기저기에 뽀뽀를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전교 1등도 아닌데 그렇게나 좋아하시니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도 제가 아픈 날이면
할머니 고생은 더 커졌습니다. 밤새 물수건을 갈아 이마에 올려주셔야 했고 시장에 나가지 못하시니까요. 그러면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제 탓을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날이 굳어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하늘을 향해 화를 내시면서요. 그런 분이 저에게는 늘 관대하셨고 한없이 퍼주기만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새 옷 하나는 안 사시면서도 연필과 공책은 꼭 사주셨습니다. 절대 낭비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모자라게도 안 하셨죠. 할머니 치마폭에 숨겨진 그 작은 희생 덕분에 저는 남들처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았죠. 이제와 돌이켜보니 할머니의 구분등이 제 인생의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감사한 마음을 꼭 갚아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셔서 가끔 혈당이 떨어져 저혈당 상태가 되면 쓰러지시기도 하면서도 저만 챙기시는 분이었으니까요. 몸을 아끼시지도 않고 일만 하시면서도 저만 챙기는 분이었죠. 그런 할머니를 위해 저는 어디 가서든 작게 포장된 사탕과 초콜릿을 챙기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번은 부엌에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 누워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습관이었죠. 할머니 주머니에도 챙겨드렸지만 저도 따로 챙기곤 했습니다. 저혈당으로 자칫 의식을 잃으면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커피 한 잔, 설탕 한 스푼으로 대신하려고 하셨습니다. 들고 다니며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시니 제가 챙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늘 검소하게 사시던 할머니에게도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멀리 바다를 보러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것이었죠. 할머니는 어릴 때 산촌에 사셨는데 여행이란 걸 가보지도 못해 바다 구경을 한 번도 못 하셨다면서요. TV 화면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어린아이가 가게에 놓인 사탕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교 수학여행에서 바다에 들른 적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60이 넘도록 바다를 가보지 못하셨다는 사실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꼭 할머니를 바다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꼭 바다 보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미시더군요. 진짜? 우리 민석이가 최고네. 그럼 할머니 칠순에는 바다 꼭 가보자. 저는 할머니의 새끼손가락에 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저에게 단 한 가지 부탁하신 칠순여행의 소원을 꼭 지켜드리고 싶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저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꿈은 커서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 넘게 여행을 가려면 아주 오래 돈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바다 보기는 제주도가 제일 좋더군요. 이왕이면 할머니 칠순에 진짜 멋들어지게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살 때부터 한 달에 5만 원씩 7년을 모으면 아주 호화스럽게 할머니를 모시고 다녀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땀 흘려 모은 돈으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부푼 마음으로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그 시간이어서 깨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몸을 이끌고 나가는 일은 달랐습니다.
신문 배급소에 종종 걸음으로 나가 그날 돌릴 신문을 들고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며 땀이 송골송골 맺힐 때까지 돌리는 건 만만치 않았고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문을 아는 품은 묘하게 따뜻했지만 말이죠. 아직 어스름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골목을 걸어 나서는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골목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을 남기고 개짖는 소리와 빗자루 쓸리는 소리만이 어둠을 깨트리곤 했죠. 신문을 배달하는 일은 단순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더라고요. 묶음 신문을 자전거 짐칸에 싣고 페달을 밟으면 금세 종아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신문을 정확히 던지려다 삐끗해 화단에 빠뜨릴 때도 있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날에는 신문이 흩날려 쫓아다니며 주워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바라볼 생각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신문을 돌리다 보니 만나는 이웃들과 얼굴도 익혀 서로 인사하며 지내게 되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할머니 또래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잠결에 웃음을 지으며 대답해 주셨고, 그 작은 교감이 묘하게 기운을 북돋아 주더군요. 그렇게 재미를 느끼면서도 가장 힘든 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은 얼굴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고, 손가락은 곱아 신문 묶음을 풀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계절보다 훨씬 고되었죠. 그래도 손이 얼어붙을 때마다 떠오른 건 할머니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이 넌 공부만 해라. 그 말씀이 귀에 맴돌아 신문을 던질 때마다 발걸음에 힘이 실리곤 했습니다. 할머니께는 운동 삼아 하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지칠 수 없었고 지친 모습을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신문을 다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빵집 앞을 지날 때였어요. 풍기는 고소한 냄새에 잠시 멈춰서서 빵 냄새를 맡고 있을 때였죠. 빵집 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고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부지런하네. 이거 먹고 힘내라. 그러면서 따끈한 소보루빵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며 꾸벅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 빵을 품에 안고 집으로 가 할머니와 나눠 먹으려니 웃음이 나더군요. 할머니께 빵을 내밀며 드시라고 할 때도 싱글벙글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본인 입에는 넣지도 않으시고 빵을 갈라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 번진 달콤함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새벽에 나서는 신문 배달은 고단했지만 작은 인사 하나와 빵 하나가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할머니와의 약속을 향한 한 발자국 같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신문 배달 일이 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물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요. 어둑한 골목길이 눈에 익고 정이 드니 안 보면 허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돈을 벌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집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할머니와 사는 작은 한옥집은 언덕에 있어 할머니가 오르내리시기 힘드셨거든요. 버스 정류장과 시장에 조금만 더 가까운 집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쪽 집들은 크고 넓어서 매우 비싸 보이더라고요. 제 형편에 당장 제주도 여행도 7년을 모아야 가능한데 그런 집은 너무 먼 꿈 같아 허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저 꿈꾸는 것으로 만족했죠.
꿈꾸는 건 돈이 안 드니 상상 속에서 할머니와 제가 그런 집에 사는 모습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조차 없는 어머니 아버지 보란 듯이 꼭 잘 되어 할머니께 좋은 집을 사드리겠다고 다짐하기도 했고요. 그런 제 꿈에 가장 가까운 집이 있었습니다. 담장 위로 넝쿨장미가 넘실대는 집이었죠. 꽃이 피면 어찌나 예쁘고 향기도 그리 고운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주변에 더 크고 웅장한 집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근처를 돌며 신문을 돌리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옆 대저택 앞에서 쓰러진 한 할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대문 앞에 반쯤 누운 모습인데 팔다리가 축 늘어진 게 이상해 보여 가까이 다가가 괜찮은지 말을 걸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스름이 밝아오는 새벽빛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쁘며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싶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당뇨 있으세요? 저혈당이 온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신문 배급소에서 나누어 주신 우유가 있어 먼저 입에 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 준비해둔 초콜릿을 급히 포장을 벗겨 입에 넣어드렸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우유와 초콜릿을 삼키시더니 점차 안색이 돌아오더군요. 눈빛이 맑아지고 정신을 차리신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내가 자네에게 큰 신세를 졌어. 아이, 무슨 신세예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당뇨가 있으셔서요. 평소에 준비해두는 거거든요. 병원에 안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할아버지는 예전에도 몇 번 마주쳐 인사를 나누던 분이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욱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큰 집 마당을 직접 가꾸시는지 새벽마다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신문을 넣으면 큰 소리로 인사하며 응원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응원해주는 목소리에 저도 힘을 내 다음 집으로 향하곤 했고요. 우유와 초콜릿을 모두 드신 할아버지는 조금 기운이 드셨는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 학생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할머니도 당뇨가 있으셔? 고생이 많으시겠네. 네, 어릴 때부터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당뇨까지 있으셔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습관처럼 초콜릿이나 사탕을 늘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 할아버지도 꼭 챙겨 다니셔야 해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할머니 모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이나 한 끼 먹는 게 어떻겠나. 때마침 일요일이니. 저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지만 할아버지는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생명의 은인에게 식사 한 끼도 대접하지 말라는 건가? 할머니 꼭 모시고 오게. 자네가 초콜릿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니. 하는 수 없이 저는 저녁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저녁 초대에 대해서도 전했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다가 이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까지 꼭 가야 할까?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손자가 잘한 일이긴 하지만 나까지 가서 밥을 먹어야 하나 싶구나. 하지만 할아버지가 할머니까지 초대한 자리였기에 저 혼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함께 가자고 졸라서 겨우같이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와 함께 그 집 앞에 서 있었죠.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크게 놀라시더라고요. 이 집에 사시는 분을 구해드린 거야? 아유, 이 집은 나도 못 들어가 봤어. 이 근처 다른 집들은 몇 번 드나든 적이 있는데. 할머니 말씀에 저는 웃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별다른 질문도 없이 문을 열어주셨고 저희는 웅장한 대저택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죠. 담 너머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단정하게 정돈된 마당이 펼쳐지더군요. 담장을 따라 심어진 작은 꽃나무들이 봄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싶었고요. 현관문에 다다르자 할아버지가 직접 문을 열고 나오셔서 저와 할머니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사를 하시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갑자기 크게 놀라시더니 그대로 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는 눈물이 고이셔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거실에서 저희를 맞이하려고 함께했던 할아버지 자녀분들도 놀라서 달려와 부축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멈춰서 계신 듯 보였으니까요. 모두가 당황하며 구급차를 부르려는 순간 이내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당신인가요? 나 기억하시겠어요?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고야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 덕분이죠.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때 당신을 그렇게 보내고 말았으니까요. 저는 저대로 바쁘게 살다 보니 옛날 일 생각 않고 살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다 생사라도 알게 되니 다행이네요. 건강하세요. 저녁은 먹은 걸로 하고 저와 아이는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니 그대로 집을 나서셨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저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죠. 할머니, 그 할아버지 아시는 분이세요?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신 할머니께 조심스레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 눈빛에 궁금증이 가득한 걸 보셨는지 할머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알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할머니는 대대로 내려오는 부잣집의 막내딸이셨다고 했습니다. 넉넉한 살림에 귀하게 자랐지만 엄격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는 규율을 지키며 자유롭게 살기는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집에서 여자가 배워야 한다는 것들을 익히셨습니다. 바느질, 음식, 집안창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 12살이 되던 해부터 배우느라 늘 바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할아버지는 할머니 친정 땅을 빌려 농사짓던 소장농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하셨대요. 남의 땅에 의지해 살다 보니 늘 형편이 어려웠죠.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마을에 살며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굿이 있어 친구와 함께 구경을 나간 할머니가
우연히 그 할아버지를 만나 함께 어울리게 되셨고, 그때 서로에게 끌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한 두 분은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키워가셨답니다. 가끔 골목에서 마주쳐 얼굴을 붉히며 지나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요.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집안에서 가난한 청년이었던 그 할아버지를 결혼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크게 꾸중을 들으시면서 두 분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집안일을 하시던 증조 외할머니에게 받은 편지가 들키는 바람에 할머니는 외출을 금지당하고 회초리로 맞기까지 하셨답니다. 영문도 모르는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들은 끝내 할머니께 닿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고요. 그러면서도 집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가지는 않았답니다. 집안의 체면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아마도 할머니의 오빠와 아버지가 편지를 다 버리셨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서둘러 선을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할아버지 가족을 모두 내쫓겠다고 위협하셨답니다. 할아버지 가족은 그 땅이 없으면 길에 나앉는 것은 물론이고 형편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결국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 가족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강요받은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신 거죠. 할머니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가 증조 외할아버지께 빗자루로 맞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끝내 뜻을 굽히지 않던 할아버지도 가족들의 반대로 돌아서야 했고요. 결혼식 날 할아버지는 멀리서 하객들 틈에 서서 신부로 입장하는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서는 모습까지 할머니 눈에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신부 입장을 하며 펑펑 울었다고 하시더군요. 이후 할머니는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지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으셨답니다. 생활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이 늘 그리움으로 남으셨던 거죠. 추억이라고는 불타 사라진 편지들과 골목길에서 남들 눈치 보며 눈만 맞추던 기억뿐이었지만 한동안 마음이 잡히지 않아 혼자 방황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애초에 할머니께 무심한 분이셨답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는 모든 것을 홀로 견뎌야 했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태어나셨고 아이를 키우며 겨우 마음을 다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시집살이가 심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 여기며 살아내셨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할머니 시아버지, 즉 저의 증조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이 산산조각나며 생활은 갑자기 어려워졌답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는 옷가지나 장신구들을 아름아름 내다 팔기 시작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장사를 하시게 되셨고요. 증조할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충격으로 알아누우셨다가 결국 돌아가셨대요. 저의 친할아버지는 형편이 달라졌음에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시고 오히려 할머니를 괴롭히며 돈을 빼앗아 노름을 하셨답니다. 저희 아버지 학비로 모아둔 돈까지 전부 가져가 노름으로 날려버렸고요. 그렇게 집안의 돈을 다 탕진한 친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며 큰 빚까지 남기시더래요. 설상가상으로 할머니 친정 쪽도 그 무렵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오빠가 사업을 한다며 땅을 팔아 투자했다가 망해 도와줄 여력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 후 아버지는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채 방황했고 어머니를 만나 저를 낳으셨지만 결국 책임을 지지 못하셨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라도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할머니는 저를 데려와 청춘을 모두 바치며 키우셨던 겁니다. 45살의 젊은 나이에 느닷없이 할머니가 되어 손주를 키우는 책임까지 지게 되셨으니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부모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인지 새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먹지도 않은 밥이 가슴에 걸려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과 달리 할머니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러시더군요. 내 결혼식 날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 그 사람을 이렇게 마주했지만 다 지난 인연이 우연히 스친 거라 해도 무슨 달라질 게 있겠니? 세월은 빠르게 흘러 주름이 깊게 자리 잡은 서로는 이미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서요. 민서가 너 이제 신문 돌리는 거 그만둬. 이제 고3인데 체력 아껴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 집 앞에는 다시는 가지 마라. 할머니의 당부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민스럽더라고요.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할머니와 여행 준비도 하려면 신문 배달만큼 적당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신문 배달 코스를 바꿔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와 그 자녀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나가는 신문 배급소에 가서 집을 알아내셨다면서요. 현민 씨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나요? 부축을 받으신 할아버지 얼굴은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눌 대화가 남아있나요? 손자 앞에서 창피하네요. 옆에 그쪽은 아드님 같은데 아버님이 이러시면 말려야지. 왜 모시고 오나요? 이 사람은 제 직원이에요. 내가 정말 아끼는 직원입니다. 현민 씨, 나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 버느라 바빴거든요. 그 노력 끝에 이제는 제법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저와 할머니가 그 집에 들어섰을 때 함께 맞아주셨던 분들은 모두 직원 가족들이었다고 하시면서 소개를 다시 하시더군요. 종종 외로운 할아버지를 위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거라고요. 할머니는 끝까지 대화를 거절하셨지만 저와 직원분의 중재로 마침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할아버지 이야기가 궁금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돌아오는 할머니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당신 집안이 마감 못 보게 하더니 이제는 당신이 나를 외면하는군요. 하지만 나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결혼식 날 곧바로 고향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지지 못한 현실이 너무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벌어 성공하리라 마음먹고 떠나셨대요. 다시는 가난을 이유로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근면함을 인정해준 일본인 사장님을 따라 일본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배우며 돈을 벌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도 사업체를 차렸는데 잘 되면서 자리를 잡으셨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아예 한국으로 돌아와 집을 장만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사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알아요. 꼭 그 집이
우리 고향의 현민 씨 집처럼 보여서 얼른 샀거든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했던 자신이 그렇게 큰 집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출근 전 새벽마다 정원 관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그날 아침에는 대문 위로 뻗은 나뭇가지를 정리하려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져 쓰러지셨던 거고요. 그러다 저를 만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 보통 인연입니까?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민 씨 손자가 제 생명의 은인이라니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말이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닦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고요. 현민 씨가 뭐라고 하시든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겁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이상 손주분에게 은혜를 갚지 않고는 못 넘어갑니다. 손주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제가 대겠습니다. 사실은 이 학생이 현민 씨 손자라는 걸 알기 전부터 결심했던 일이에요. 그러자 할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헤어졌는데. 우리 집에서 당신과 당신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저는 당신 돈 못 받아요.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하며 살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웃으시더라고요. 현민 씨, 우리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어요. 이제 누구 눈치 보며 살 나이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어렵게 다시 만났는데요. 그 말씀에 할머니는 한동안 할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린 세월이 한순간에 이어진 듯 했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두 분을 바라보며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할머니가 이제는 조금 행복해지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물론 저만 바라보시던 할머니에게 또 다른 존재가 생겼다는 건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두 분은 매일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하셨습니다. 추억을 나누며 늦게나마 사랑을 이어가시는 모습이었죠. 할머니가 만든 반찬으로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두 분의 모습은 다정했고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워하시면서도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시더군요. 더 이상 밀어내지 않으시고 의지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에 대한 사랑을 쏟아내 주셨습니다. 새벽이면 도시락을 싸주셨고 저녁이면 더 풍성한 반찬을 챙겨주셨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물건을 팔러 다니시는 일은 여전히 변함없으셨어요. 달라진 것이라고는 점심은 할아버지와 함께 드신다는 것과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찾아온 할아버지와 산책을 하신다는 점뿐이었죠. 다행히도 할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학비를 보태주셔서 전보다 더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삶도 조금은 윤택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문 배달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칠순 여행은 꼭 제 힘으로 보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해도 할머니가 저를 위해 고생하신 그 지난 시간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더니 종종 저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는 서점에 같이 가자며 같이 가서 책을 사주시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는 물건을 고르라며 제 옷을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계산을 하시면서요. 내가 돈을 벌어서 동생들 조카들 챙겨줬지만 자네처럼 안 받겠다는 이는 본 적이 없네. 그런데도 내 식구들은 더 달라고만 했어. 내가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다 보니 다 자기들 몫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래서 이제는 다 멀리하고 먹고 살 만큼만 주고 안 보고 살아. 그러니 내가 돈을 벌어 어디에 쓰겠나. 나이가 들면 쓸 곳도 없네. 자네 같은 젊은이에게나 필요하지. 혹여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만 이해해주게. 민식군, 자네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현민 씨 손주를 내 손주라 생각하고 해주고 싶어.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싶더라고.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가 하자고 하시는 대로 했고요.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못 받고 자란 제가 할아버지에게 친손자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게 너무도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할머니 칠순에 약속대로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그 여행길에는 당연히 할아버지도 함께 하셨죠. 20대 중반이 된 저는 두 분의 여행 도우미가 되어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두 분이 마치 청춘을 되찾은 듯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았죠. 제가 군대에 간 뒤 두 분은 함께 지내셨고, 제대 후 제가 합류하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가족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말이죠. 저는 소년과 소녀처럼 천진하게 웃으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잃어버린 듯 보여도 진심이라면 결국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요. 다시 이어진 사랑의 결실은 그토록 빛나고 아름답다는 사실도요. 서로가 있어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더 행복하시길 바랐습니다. 저 역시 그 곁에서 행복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가족이 되어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제가 결혼할 무렵 어떻게 알았는지 제 부모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몫을 요구했을 때도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자네 아버지가 아니니 자네에게 줄 것이 없어. 자네 아들은 내가 목숨을 신세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줄 수 있지.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온다면 내 변호사를 만나게 될 걸세. 그 말씀에 제 부모라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라는 사람은 술 먹고 난동을 부리다 시비가 붙어 교도소를 몇 번이나 들락거렸더군요. 어머니라는 사람은 하던 장사를 사기로 망치고 식당 종업원으로 겨우겨우 살다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따라온 거였습니다. 저와 할머니가 좋은 집에서 지내는 걸 알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저와 할머니는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겁이 났는지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혹여나 할머니 마음이 아프실까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잘 견뎌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 아이들을 낳는 것까지 보시며 두 분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도란도란 행복하게 지내주셨고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꼭 1년 뒤에 할아버지가 따라가시더군요. 돌아가시면서도 할머니 먼저 보내드릴 수 있어 좋다라고 하실 정도로 두 분의 사랑은 끝까지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허전해하실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뵈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깊이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도 종종 새벽녘에 눈을 뜨면 검은 고무신을 신고 장바구니를 들고 가시던 할머니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시며 때로는 당뇨로 힘들어도 웃음으로 버티시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죠. 또 한편으로는 세월의 굴레에 묻혀버린 첫사랑을 다시 만나 손을 잡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심이라면 언젠가 다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이어질 때 그 결실은 더욱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두 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곁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깊이를 배웠죠. 부족했던 어린 시절의 공허함은 두 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졌고 저는 그 속에서 사람답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제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이 남겨주신 따뜻한 기억과 가르침은 제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 언제나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사랑으로 버티고 희망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두 분이 제게 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며 그 사랑을 제 자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고 싶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사랑으로 이어지는 긴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야기 마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